네 새끼 장모님 똥기적이나 갈아라. 애송아 감히 쓰리스타 군단장의 사위에게 기적이나 갈라며 모욕한 대대장 앞에 장모님이 직접 등판해 부패한 간부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험준한 산맥 사이로 짙은 안개가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은 군복깃을 파고들며 살갗을 애는 듯했다. 황보건 중위는 덜컹거리는 군용 레토나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가 수도방 위사령부에서 보던 화려한 도심의 불빛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 민간인의 발길조차 뜸한 육군 제3군단 예하 산악부대 작전지역이었다. 운전병이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다. 중위님,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습니까? 황보건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다. 예정 시간보다 늦으면 안 되니 그대로 유지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황보건 중위. 그는 임관 3년 차의 정훈 장교였지만 이번 보직은 표면적으로 상급 부대의 정훈 활동 지원을 위한 파견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주머니 안쪽 깊숙한 곳에는 육군 중장 1000명의 장군이 직접 건넨 친필 서신이 들어있었다. 1000명이. 그녀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쓰리스타 군단장이자 황보건의 장모였다. 일주일 전 황보건은 휴가를 맞아 처가를 방문했다. 관사는 적막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1000명의 장군은 군복이 아닌 편안한 생활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에 얹힌 보이지 않는 무게감은 여전했다. 그녀는 사위가 따라주는 따뜻한 대추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황보서방.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장모가 사위에게 하는 부탁이라기엔 비장함이 감돌았다. 황보건은 허리를 곧게 펴고 장모를 응시했다. 말씀하십시오. 장모님. 1000명의 장군은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다. 인제에 있는 칠흑대대 이야기일세. 내 동기였던 고인의 아들이 그곳에서 복무 중인데 얼마 전부터 연락이 닿질 않아. 단순한 불통이 아닌 것 같네. 그 부대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감찰 라인을 타고 내 귀까지 들어왔어. 보급품 횡령부터 시작해서 병영 부조리까지. 하지만 증거가 없어. 감찰 장교들이 갈 때마다 그들은 완벽하게 연기하고 숨겼지. 황보건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장모의 눈빛만으로도 사안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감찰관 자격이 아니라 파견 장교 신분으로 가게 될 거야. 위험할 수도 있네. 내 사위이기 이전에 자네는 군인이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도 눈 감는다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네. 하지만 동시에 내 딸의 남편이기도 해. 몸조심하게. 회상은 덜컹거리는 차체의 진동과 함께 깨어졌다. 차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칠흑대대라는 간판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다. 정식 명칭은 육군 제12보병사단 예하의 한 대대였지만 이곳의 지형이 워낙 험하고 숲이 우거져 한낮에도 어둠이 깔린다고 하여 붙여진 별칭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경례 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군복상의 단추는 헐거워 보였다. 황보건은 미간을 좁혔다. 위병소는 부대의 얼굴이다. 얼굴이 이 모양이라면 내장은 썩어 문드러졌을 가능성이 컸다. 대대 지휘통제실 앞에 도착하자 마중 나와 있어야 할 인사과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껄렁하게 서 있던 당직 사관 하나가 담배를 피우다 황보건을 보고는 황급히 발로 비벼 껐다. 오늘 오신다는 파견 장교님이십니까? 경례도 생략한 채 묻는 태도. 황보건은 차에서 내려 정모를 고쳐 썼다.
경례는 어디다 팔아먹었나 귀관. 서슬퍼런 황복원의 일갈에 당직 사관인 오진상 중사는 흠칫 놀라며 억지 춘향격으로 손을 올렸다. 충성.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영회 탄약고 순찰 중이십니다. 잠시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찰이라니. 보고된 일정표에 따르면 지금은 지휘관 정신교육 시간이었다. 거짓말이다. 황복원은 오진상 중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알겠다. 대대장실이 아니라 정훈과 사무실로 먼저 가지. 내 짐은 그쪽으로 옮겨줘. 아, 그게 말입니다. 정훈 장교가 지금 휴가 중이라 사무실이 잠겨 있습니다. 일단 행정반에서 대기하시죠. 모든 것이 폐쇄적이었다. 황복원은 억지로 그를 밀치고 들어가는 대신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적진 깊숙이 들어왔을 때는 몸을 낮추는 법이다. 그는 행정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행정병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누군가는 타자를 치고 있었지만 모니터 화면은 꺼져 있었다. 흉내만 내고 있다는 뜻이다. 벽에 걸린 현황판의 숫자는 엉망이었다. 휴가자와 입실자의 숫자가 실제 인원과 맞지 않아 보였다. 그때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오늘 점심 메뉴 소세지 볶음 나오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취사반장 놈 당장 튀어오라고 해. 걸걸한 목소리의 주인공이 행정반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다. 계급장은 중령. 명찰에는 국철통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칠흑대대의 제왕이자 이곳의 숙주인 대대장이었다. 국철통 중령은 100kg은 좋게 되어 보이는 거구였다. 전투복 상의 지퍼는 배 때문에 반쯤 내려가 있었고 손에는 지휘봉 대신 가죽 장갑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아부를 떨며 따라오는 대위 한 명이 보였다. 작전과장인 나여우 대위였다. 황복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도 있게 경례했다. 충성. 신고합니다. 중위 황복원. 2024년 11월 20일부로 칠흑대대 정훈 지원 파견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국철통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황복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내가 그 상급 부대에서 온다는 새님이야? 이름이 뭐? 황복원? 이름 한번 특이하네. 야, 나 대위. 얘 관상은 어때 보이냐? 나여우 대위가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딱 보니 책상 물림 같습니다. 대대장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야, 황보중이. 여기는 전방이야. 너네 부대처럼 히터 빵빵하게 나오고 커피 마시면서 노가리 까는 곳 아니라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보고서나 대충 쓰고 꺼져. 괜히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지 말고. 알았어? 초면의 반말과 모욕. 예상은 했지만 수준이 저급했다. 황복원은 표정 변화 없이 답했다. 지시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대대 정훈 활동 계획과 장병 면담은 규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철통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이쑤시개를 바닥에 퇴뱉고는 황복원에게 다가왔다. 덩치 차이로 인한 위압감이 상당했지만 황복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규정? 야. 내가 곧 규정이고 법이야. 너 장가 갔냐? 갔습니다. 쯧쯧. 마누라가 불쌍하구만. 이런 꽉 막힌 놈이랑 살려면 속 좀 터지겠어. 아무튼 내 눈에 거슬리지 마라. 내 성질 알면 너 여기서 뼈도 못 추려. 국철통은 황복원의 어깨를 툭 치고는 자신의 사무실로 쿵쿵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행정반의 병사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공포. 그것이 이 부대를 지배하는 유일한 규율이었다. 황복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숙주는 확인했다. 이제 뿌리를 찾을 차례다. 그는 짐을 챙겨 배정받은 숙소인 독신자 간부 숙소 BOQ로 향했다. 숙소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난방은 들어오지 않았다. 벽지 곳곳이 찢어져 시멘트 벽이 드러나 있었다. 이것 또한 손님에 대한 대접이라기보다는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짐을 풀던 황복원의 손이 멈췄다. 책상 밑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살려주세요. 여기는 지옥입니다. 대대장실 금고 뒤.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숨기거나 버린 흔적이었다. 황복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실마리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원도의 밤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황복원은 우위를 걸치고 숙소를 나섰다. 공식적인 일과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쪽이 아닌 취 사장이 있는 뒤편 언덕으로 향했다. 낮에 국철통이 소시지 반찬을 언급했던 것이 기억나서였다. 식단표대로라면 오늘은 코다리 조림이 나와야 했다. 메뉴가 지휘관의 기분대로 바뀐다는 것은 부식 청구와 수령 과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취 사장 뒤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쪽이었다. 김상병님, 이거 진짜 걸리면 영창 아닙니까? 조용히 해 새끼야. 여우 대위님이 시킨 거야. 이거 밖으로 빼돌려야 오늘 회식비 나온다고. 닥치고 박스나 날라. 2명의 병사가 트럭에 무언가를 싣고 있었다. 박스 겉면에는 제일종 부식의 소고기라고 적혀 있었다. 장병들에게 가야 할 고기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장이었다. 황복원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빗소리가 셔터 소리를 감춰주었다. 하나 잡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고작 고기 몇 박스 횡령하려고 대대장이 그렇게 거드름을 피울 리 없었다. 더 큰 것이 있다. 아까 메모에서 본 대대장실 금고 뒤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안색은 흑빛이었다. 국철통 대대장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 오늘 아침 구보 나고자는 완전 군장 뺑뺑이 돌린다. 그리고 어제 취사장에서 고기 맛이 이상하다는 놈이 있었다는데 어떤 새끼야. 군대에서 밥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배가 불렀어. 앞으로 불평하는 놈은 내 방으로 따로 부른다. 이상. 병사들은 대답조차 크게 하지 못했다. 기가 완전히 죽어 있었다. 황복원은 대열 뒤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그의 곁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계급장은 원사 주임원사였다. 이름표에는 독고수라고 적혀 있었다. 희귀 성씨인 독고씨였다. 파견 오신 장교님이시군요.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독고수 원사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국철통이나 나여우 대위와는 다른 진짜 군인의 냄새가 났다. 황복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황복원 중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밤이 깁니다. 중위님, 너무 깊이 보려 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먹힙니다. 경고인지 조언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독고수 원사는 돌아섰다. 황복원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다. 이 사람은 알고 있다. 방관자인지 협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황복원은 오후 일과 시간에 대대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당번병을 면담하기로 했다. 명부는 장병 고충 상담이었다. 당번병의 이름은 왕소심 일병이었다.
이름처럼 잔뜩 주눅이 든 채 상담실에 들어온 왕일병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렸다. 편하게 앉아. 왕일병. 오늘 내가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요즘 힘든 건 없는지 물어보려고 불렀어. 비밀은 절대 보장한다. 왕소심 일병은 입술을 달달 떨었다. 없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잘 해주십니다. 잘 해줘? 욕설이나 폭행은 없나? 절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과 같다. 황보건은 책상 위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올려놓았다. 왕일병. 너 어머니랑 통화한 지 얼마나 됐지? 가족. 그 단어에 왕일병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한 달. 넘었습니다. 왜 못했지? 대대장님이 핸드폰을 압수하셨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무슨 실수? 왕일병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그게 대대장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장부를 봤는데 그걸 봤다는 이유로. 장부. 결정적인 단서였다. 국철통은 자신의 비리를 기록해두고 있었다. 멍청한 것인지 대담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 손에 넣으면 게임은 끝이었다. 왕일병. 나를 믿어라. 내가 널 집으로 보내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은 군인으로 살게는 해줄 수 있다. 그 장부 어디에 있는지 아나? 왕일병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아주 작게 속삭였다. 금고 뒤. 벽 틈새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긴 CCTV가 있어서. CCTV는 내가 알아서 하마. 넌 모른 척하고 있어. 상담이 끝나고 왕일병이 나간 뒤 황보건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장모님인 천명의 장군이 왜 자신을 보냈는지 알 것 같았다. 단순히 비리를 캐내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병사들을 구원해달라는 어머니로서의 마음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기다리십시오. 그 더러운 계급장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황보건은 빗줄기가 굵어지는 연병장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국철통 뒤에 더 거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벌집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지.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다. 총성 없는 전쟁, 계급과 권력, 그리고 정의가 뒤엉킨 진흙탕 싸움이 막을 올린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의 날씨는 변덕이 심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새벽녘 기온이 급강하하며 날카로운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다. 연병장 바닥은 진흙탕이 되어 질척거렸고 아침 점호에 나온 병사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의 어깨 위로 내려앉는 눈발은 낭만이 아닌 또 하나의 고된 작업 지시서와 같았다. 황보건 중위는 숙소 창문을 통해 그 광을 지켜보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왕소심 일병이 건넨 정보 대대장실 금고 뒤 벽틈새라는 단서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칠흑대대는 국철통 중령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요새였고 곳곳에 그의 눈과 귀가 심어져 있었다. 당직 사관부터 행정병, 심지어 취사장 인원까지 그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이득을 공유하는 공범일 가능성이 컸다. 오전 일과는 제설 작전이었다. 11월의 첫눈치고는 양이 상당했다. 국철통 중령은 지휘 통제실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CCTV로 병사들이 눈을 치우는 모습을 감상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황보건은 전투복 위에 야전 상의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병사들은 넉가래와 쌀이빗자루를 들고 기계적으로 눈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붉게 얼어 터져 있었고 보급된 장갑은 낡아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황보건은 지나가는 병사를 불러 세웠다. 잠시 주목. 장갑이 왜 이 모양인가? 보급 개통으로 신형 방한 장갑이 불출되었을 텐데.
병사는 황복원의 계급장을 보고 흠칫 놀라며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보급관님이 창고에 아껴둬야 한다고 아직 안 주셨습니다. 검열 때 보여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황복원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검열을 위해 병사들의 손을 동상에 걸리게 만든다니 주객전도도 유분수였다. 이건 역시 국철통의 지시일 것이다. 물자를 아껴서 상급 부대의 알뜰한 지휘관으로 보이려 하거나 아니면 그 물자조차 어딘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그때였다. 연병장 저편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야, 이 군뱅이 같은 새끼들아. 눈 치우는 속도가 왜 이래? 오늘 점심밥 처먹기 싫어. 작전과장 나여우 대위였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병사들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차며 독려가 아닌 학대를 하고 있었다. 황복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저열한 행태를 뜯어 말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다. 더 큰 악을 잡기 위해서는 꼬리를 밟아 몸통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했다. 황복원은 발길을 돌려 대대본청으로 향했다. 병력 대부분이 제설작전에 투입되었으니 청사는 비교적 한산할 터였다. 복도를 지나며 그는 벽에 걸린 역대 지휘관 사진을 훑어보았다. 국철통의 사진은 유독 거대하고 화려한 액자에 끼워져 있었다. 그 오만함이 사진 밖으로 튀어나올 듯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대대장실 앞을 서성거렸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도어락이 잠겨 있었다. 복도 끝에 설치된 CCTV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전공법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장모님, 아니 1000명의 장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날씨가 춥다. 내 딸이 걱정하더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느냐? 무리하지 말고 몸 성이 돌아오거라. 짧은 안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남달랐다. 황복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앞에는 구해야 할 병사들이 있었다. 기회는 의외의 순간에 찾아왔다. 점심시간 직전 부대 정전이 발생했다. 낡은 변압기가 폭설과 습기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이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본청의 모든 불이 꺼졌고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뭐야? 행정보급관. 당장 전기 안 고쳐. 국철통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지휘통제실에서 간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전기가 나갔으니 CCTV도 멈췄을 것이다. 황복원은 직감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혼란을 틈타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간부들이 변압기가 있는 뒤편으로 뛰어가는 사이 황복원은 반대 방향인 대대장실로 접근했다. 도어락은 전기가 나가면 자동으로 잠기지만 비상키가 있다면 열 수 있었다. 그는 행정반 열쇠함에 걸려있던 마스터키 뭉치를 떠올렸다. 아까 오진상 중사가 당황하며 뛰쳐나갈 때 책상 위에 던져두고 간 것을 보았다. 황복원은 잽싸게 행정반으로 들어가 열쇠 뭉치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다시 대대장실 앞. 열쇠 구멍에 키를 꽂고 돌렸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대대장실 내부는 호화로웠다. 야전 부대 지휘관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급 소파와 양주병들이 즐비했다. 바닥에는 골프 퍼팅 연습기가 깔려 있었다. 병사들은 찢어진 장갑을 끼고 눈을 치우는 동안 지휘관은 이곳에서 골프 연습을 하며 양주를 마셨다는 증거였다. 황복원은 지체 없이 책상 뒤편의 대형 금고 쪽으로 다가갔다. 왕소심 일병의 말대로 금고와 벽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틈새를 비췄다. 먼지가 수북한 그곳에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효자손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봉투를 끌어당겼다. 마침내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봉투를 열자 빽빽하게 적힌 수기장부가 나왔다. 2024 5 12 부식업체 사장 박달재 현금 300수령 등급 외 돼지고기 납품 묵인 2024 7 20 유류고 담당관 매수 경유 50드럼 외부 반출 주유소 사장 최간혜에게 전달 2024 9 5 상병 김철수 다리 골절 사고 본인 부주의로 조작 보험금 처리는 부대 운영비로 대체 후 착복 상상 이상이었다. 국철통은 단순히 횡령만 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피와 땀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특히 김철수 상병의 사고 조작건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였다. 훈련 중 다친 병사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꾀병으로 몰아세우고 보험금마저 가로챈 것이다. 황보건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주요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장부를 품 안에 넣으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니, 어떤 놈이 문을 열어둔 거야. 나여우 대위의 목소리였다. 황보건은 재빨리 장부를 야전 상의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넣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나여우 대위가 들어와 랜턴을 비추며 방 안을 훑었다. 바람 때문에 열렸나. 젠장, 귀신 나오겠네. 빗줄기가 황보건이 숨은 책상 쪽을 스쳐 지나갔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여우 대위는 문을 닫고 다시 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멈춰 섰다. 잠깐. 바닥에 저게 뭐야? 황보건이 미처 치우지 못한 젖은 발자국이 문가에 남아 있었다. 나여우 대위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황보건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했다. 발소리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과장님. 전기가 복구되었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행정병의 다급한 외침이었다. 나여우 대위는 혀를 차며 발길을 돌렸다. 알았어. 간다가. 아이씨, 깜짝 놀랐네. 문이 닫히고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황보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식은땀으로 등줄기가 축축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대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장부를 다시 확인했다. 이 장부 하나면 국철통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으려면 확실한 증언과 현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야 했다. 그날 저녁 황보건은 독고수 주임원사를 찾아갔다. 그는 BOQ 관리실에서 난로를 쬐며 낡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독고수 원사는 말없이 황보건을 바라보다가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의 물을 따랐다. 차나 한잔 하시지요. 율무차입니다. 황보건은 뜨거운 종이컵을 받아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철수 상병. 기억하십니까? 독고수 원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기억합니다.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지요. 훈련 중에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 지휘관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시킨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본인이 장난치다 다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황보건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쳐 보였다. 독고수 원사의 눈이 커졌다. 이건 국철통 중령의 범죄 기록입니다. 원사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부대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사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리고 병사들이 용기를 내준다면 가능합니다.
독고수 원사는 한참 동안 장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주름진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지휘관의 전횡을 보며 침묵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마주하고 있었다. 중위님, 상대는 대대장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서 병아리가 됩니다. 그 병아리가 자라 바위를 넘을 것입니다. 황보건의 확고한 의지에 독고수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대장이 전 장병을 모아 정신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기회일 겁니다. 제가 증인들을 모으겠습니다. 폭풍 전야였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황보건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장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장모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사위이기 이전에 군인으로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국철통 중령은 아직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늘 밤도 승리감에 도취하여 잠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칠흑대대의 어둠은 거칠 것이고 그 자리에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황보건은 전투복을 다림질했다. 칼날처럼 선 줄이 그의 결심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전투를 위해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다. 밤새 내린 눈이 사냐를 하얗게 뒤덮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연병장에는 칠흑대대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국철통 중령의 특별 정신교육 시간이었다. 단상 위에는 국철통이 거만하게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나여우 대위가 훈시 자료를 들고 대기 중이었다. 황보건 중위는 대열의 가장 뒤편 간부들이 서 있는 줄의 끝에 섰다. 그의 가슴 주머니에는 문제의 장부가 들어 있었다. 독고수 원사는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야, 뒤에 잘 들리냐? 국철통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힘없이 잘 들립니다라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작다. 아침부터 밥을 굶었나? 다시 묻는다. 잘 들리냐? 잘 들립니다. 병사들이 악을 쓰며 대답했다. 국철통은 만족한 듯 배를 두드렸다. 좋아. 오늘 내가 할 말은 군 기강 확립이다. 요즘 부대 안에 쥐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감히 지휘관의 뒤를 캐고 다니는 불순분자가 있다는 거지. 국철통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황보건을 향했다. 황보건은 흔들림 없이 그 시선을 받아냈다. 국철통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군대는 계급이야. 까라면 까는 곳이지.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그리고 취사장 김병장, 너 이 새끼 어제 고기량이 부족하다고 행보관한테 징징거렸다며? 당장 튀어나와. 지목된 병장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단상 앞으로 뛰어나갔다. 국철통은 지휘봉으로 병장의 방탄 헬멧을 톡톡 쳤다. 너냐? 내 밥상에 고기가 적다고 불평한 놈이? 아닙니다. 저는 병사들 배식이 부족할까봐. 닥쳐. 변명하지 마. 군인이 밥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어. 엎드려 뻗쳐. 병장이 진흙탕 바닥에 엎드렸다. 국철통은 지휘봉을 들어 병장의 허벅지를 내리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십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을 갈랐다. 황보건이었다. 그는 대열을 헤치고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모든 병사와 간부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국철통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야? 황보중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황보건은 국철통과 병장 사이에 섰다.
병사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이는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그리고 부식 횡령은 대대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병사를 잡으십니까? 연병장이 술렁거렸다. 감히 대대장에게 직언을,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횡령을 언급하다니. 나여우 대위가 달려와 소리쳤다. 이봐 황보중이. 돌았어? 당장 내려가. 헌병 부르기 전에. 국철통은 나여우를 밀치고 황보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는 황보건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황보건의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버텼다. 이 새끼가 보자 하니까. 야, 넌 뭐하는 새낀데 내 명령을 안 들어? 최근에 결혼했다며? 마누라 빽 믿고 설치는 거냐? 국철통은 황보건의 얼굴에 침을 튀기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네 새끼 장모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가서 장모님 똥이나 닦아라. 기저귀나 갈아드리라고. 어디서 파견 나부랭이가 감히 대대장한테 덤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황보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개인적인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존경하는 장군이자 가족인 장모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황보건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국철통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 꺾었다. 아! 국철통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몸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황보건은 그를 바닥에 누르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대대장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지금 모욕하신 분은 제 장모님이시기 전에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군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안 나? 반란이다. 다들 뭐해? 저 새끼 잡아. 국철통이 발악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조차 국철통의 추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묵직한 차량의 행렬이 보였다.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압도적인 위용으로 들어오는 검은 세단과 헌병 차량들. 세단의 앞 범퍼에는 별 3개가 박힌 성판이 달려 있었다. 차량이 단상 앞에 멈춰 섰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1000명의 장군이 내렸다. 그녀의 뒤로 군단 헌병대장과 감찰 참모가 따랐다.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국철통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을 의심했다. 3스타. 군단장이 직접 이 산골짜기 부대까지 온 것이다. 1000명의 장군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그녀는 황보건에게 눈짓을 했다. 황보건은 국철통을 놓아주고 바르게 서서 경례했다. 충성. 정훈장교 황보건. 1000명의 장군은 사위의 경례를 받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국철통을 내려다보았다. 국철통 중령. 자네가 내 사위에게 기적이나 갈라고 했다지. 국철통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장군님. 그게 아니라. 변명은 군사법원에서 하게. 자네가 저지른 모든 비리, 내 사위가 확보한 장부 그리고 병사들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네. 헌병대장 연행해. 헌병들이 국철통과 나여우 대위를 양쪽에서 붙잡았다. 국철통은 질질 끌려가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장군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1000명의 장군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섰다. 칠흑대대 장병 여러분, 군단장이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지휘관을 잘못 임명하여 너희를 춥고 배고프게 만들었다. 너희가 흘린 땀과 눈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나의 불찰이다.
천명의 장군은 모자를 벗고 병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삼성 장군이 병사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그것은 충격이자 감동이었다. 연병장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부로 칠흑대대의 지휘권은 내가 직접 통제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해진 모든 부당한 대우는 즉시 시정될 것이다. 밥은 따뜻할 것이고 옷은 두터울 것이며 너희의 인권은 존중받을 것이다.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호였다. 상황이 정리된 후 천명의 장군은 대대장실로 황보건을 불렀다. 텅 빈 대대장실에는 이제 주인이 없었다. 고생했다. 황보 서방. 천명의 장군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사위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장모님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일세. 자네가 그 장부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군단장이라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을 거야. 자네는 오늘 내 사위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교로서 할 일을 다했네. 그녀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황보건의 아내, 즉 자신의 딸이 보낸 편지와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 들어있었다. 딸아이가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 파견 끝나면 같이 저녁이나 먹세. 감사합니다. 장모님. 황보건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도시락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자 응원이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독고수 주임원사였다. 그는 깨끗하게 다려입은 전투복 차림으로 들어와 거수 경례를 했다. 군단장님, 그리고 황보 중위님, 병사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왕소심 일병이 꼭 중위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연병장에는 눈을 다 치운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왕소심 일병이 앞으로 나와 황보건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비닐하우스에서 급하게 꺾어온 들꽃들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꽃다발보다 아름다웠다. 중위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 군 생활할 맛이 납니다.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소심 일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황보건은 그를 안아주었다. 고맙다. 잘 버텨줘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차가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칠흑대대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곳은 어둠의 부대가 아니었다. 비리는 척결되었고 정의가 바로 섰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전우회가 싹트고 있었다. 황보건은 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보았다. 이번 임무는 그에게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군인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다. 운전병이 백미러로 그를 보며 물었다. 중위님,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황보건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주 좋은 꿈을 꾼 것 같구나. 이제 집으로 가자. 차는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다. 저 멀리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인제의 산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칠흑대대, 아니 이제는 광명대대로 거듭날 그곳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황보건의 가슴 속에는 장모님의 신뢰와 아내의 사랑, 그리고 병사들의 미소가 훈장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다. 국철통 중령의 구속은 칠흑대대에 찾아온 봄의 서막이었으나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니었다. 썩은 고목은 뽑아냈지만 그 뿌리가 빨아먹던 토양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다. 황보건 중위는 임시 지휘권자가 된 작전 장교와 함께 부대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병사들의 식판 위에서 발견되었다. 점심 식사 시간이었다.
황보건은 병사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메뉴는 제육볶음이었으나 고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비계가 절반 이상이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국철통이 사라졌는데도 식자재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황보건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독고수 주임원사를 바라보았다. 원사님, 이게 최선입니까? 독고수 원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납품업체가 문제입니다. 국철통 시절 계약한 업체인데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기를 바꾸라고 항의하면 위약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황보건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그는 즉시 행정반으로 가서 납품업체 사장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대박 유통 박달재. 이름만 들어도 탐욕이 느껴지는 자였다. 황보건은 그에게 당장 부대로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오후 2시. 고급 세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박달재 사장은 기름진 머리에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대대장실이 아닌 정훈과 사무실로 안내되자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아니 어떤 파견 장교 나부랭이가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 국 대대장님 안 계시니까 아주 세상이 바뀐 줄 아나 보지. 박달재는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황보건은 그 앞에 썩은 제육볶음이 담긴 식판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드십시오. 뭐?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 개밥도 아니고. 개밥도 아니라는 걸 아시는군요. 그런데 이걸 우리 병사들에게 먹였습니까? 계약서 4조 2항. 납품되는 식자재는 최상급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박달재는 코웃음을 쳤다. 이보쇼 중이 양반. 세상 물정 모르나 본데 나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국철통은 그냥 내 거래처 중 하나였을 뿐이야. 내 뒤에는 군수사령부의 맹독사 대령님이 계셔. 내가 아무리 설쳐봤자 나 하나 못 건드려. 맹독사. 황보건은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박달재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거 먹고 떨어져. 애들 간식이나 사 먹이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너도 진급해야 할 거 아니야. 돈봉투였다. 황보건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박달재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말이 통하네. 역시 장교들은 똑똑해. 그 순간 황보건은 봉투를 찢어버렸다. 5만원권 지폐들이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박달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황보건은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끄며 차갑게 말했다. 뇌물 공여 미수. 협박. 그리고 불량 식자재 납품 자백. 이 녹음 파일은 지금 즉시 헌병대와 군 검찰로 전송됩니다. 맹독사 대령, 그분께도 안부 전해드리지요. 당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그분도 꽤 곤란해지실 거라고. 박달재가 사색이 되어 황보건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으나 문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맹 대령님. 전화하게 해줘. 박달재가 끌려나간 뒤 황보건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보았다. 더러운 돈이었다. 그는 청소 도구를 가져와 직접 바닥을 쓸어냈다. 그날 저녁 칠흑대대의 식탁에는 신선한 생고기로 만든 김치찌개가 올랐다. 황보건이 사비로 인근 정육점에서 공수해온 고기였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밥을 2그릇씩 비웠다. 하지만 황보건은 웃을 수 없었다. 박달재의 입에서 나온 맹독사 대령이라는 이름. 그는 군수 라인의 실세이자 뱀처럼 교활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국철통은 꼬리였고 박달재는 연결고리였다면 맹독사는 진짜 몸통일 가능성이 컸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하고 위험한 적이 다리를 틀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보건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 있는 아내 천사랑이 보고 싶었다.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그리웠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하지만 반드시 이기고 돌아갈게. 어둠 속에서 황보건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이제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 뱀의 굴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주일 뒤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상급 부대인 군수사령부 검열팀이 예고도 없이 칠흑대대에 들이닥쳤다. 명부는 부대 운영 실태 불시 점검이었으나 그들의 태도는 점검이 아닌 보복에 가까웠다. 검열단장은 맹독사 대령의 직속 부하인 오하마 중령이었다. 오하마 중령은 도착하자마자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위병소 근무자 자세가 왜 이래? 군화광이 죽었잖아. 전원 군기 교육대 입소 처리해. 행정반 서류 정리가 엉망이군. 지난 3년치 장부를 모조리 가져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관련자 전원 징계다. 그들은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했다. 병사들의 관물대를 뒤엎고 멀쩡한 시설물을 파손이라 우기며 간부들을 질책했다. 이것은 명백한 표적 감사였다. 국철통을 몰아내고 박달재를 구속시킨 황보건과 칠흑대대에 대한 맹독사 라인의 역공이었다. 황보건은 오하마 중령 앞을 막아섰다. 중령님, 이건 감사가 아니라 행패입니다. 규정상 불시 검열이라도 최소한의 지휘권은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하마 중령은 거만한 표정으로 황보건을 밀쳤다. 어디서 파견 나온 위관 장교가 영관급한테 훈수야. 너 여기가 니네 장모님 안방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어. 너도 오늘 옷 벗길 각오해. 오하마는 특히 왕소심 일병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였다. 야 왕 일병. 너 표정이 왜 그래? 상관을 고발하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졌어? 너 같은 배신자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야. 오하마가 왕소심 일병의 가슴팍을 군화발로 걷어차려는 순간이었다. 전원 차렷. 독고수 주임원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병장에 있던 전 병력이 일사불란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죽은 동태 눈깔이 아니었다. 분노와 오기가 서린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다. 독고수 원사가 오하마 중령 앞으로 걸어 나왔다. 중령님, 검열 규정 제12조 사망. 검열관은 피검열 부대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부당한 신체 접촉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 시 해당 검열은 즉시 중단되며 검열관은 직권 남용으로 고발 조치된다. 오하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뭐야? 주임원사가 지금 나한테 규정을 들이미는 거야? 그때 왕소심 일병이 고개를 들고 외쳤다. 일병 왕소심, 저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전우들의 밥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수치라고 배웠습니다. 그의 외침에 다른 병사들도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오하마 중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국철통 시절 쥐 죽은 듯 지내던 병사들이 아니었다. 황보건과 함께하며 그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법을 깨달은 것이다. 황보건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들었다. 오하마 중령님, 지금 이 상황은 국방부 민원센터와 군 인권센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방금 왕 일병을 폭행하려던 장면도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너 이 새끼. 오하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맹독사 대령이 시킨 일이지만 자신이 독박을 쓸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검열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두고 보자 황보건. 맹 대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검열팀이 쫓기듯 도망가자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모자를 던지고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계급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쾌거였다. 그날 밤 황보건은 독고수 원사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다. 중위님, 제가 군 생활 30년을 했지만 오늘처럼 짜릿한 날은 처음입니다. 병사들 눈빛 보셨습니까? 그게 진짜 군대입니다. 원사님이 중심을 잡아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맹독사는 더 교활한 방법으로 올 겁니다. 황보건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맹독사는 이제 군 내부 시스템이 아닌 황보건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황보건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더군.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 쥐새끼처럼 숨어있지 말고 내일 저녁 7시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 VIP 룸으로 와라. 단판을 짓자. 황보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신을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가족을 위협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었다. 뱀이 독리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독고 원사님, 저는 내일 서울로 갑니다.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이곳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부디 승리하고 오십시오. 황보건은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의 가방에는 박달재에게서 얻은 증거 자료와 국철통의 장부 그리고 맹독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비장의 무기가 들어있었다. 도파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놈을 부수겠다는 전의만이 불타오를 뿐이었다.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VIP 룸에는 맹독사 대령이 여유롭게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이자 차기 장군 진급 영순위로 꼽히는 실세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황보건이 전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맹독사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서 와라 황보중이. 촌 구석에서 고생이 많았지. 내 제안은 간단해. 국철통이랑 박달재 일은 덮어. 그리고 내가 가진 자료들 전부 넘겨.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 소령 진급시켜줄게. 너네 장모님 얼굴 봐주는 거야. 황보건은 와인 잔을 밀어내고 물잔을 들었다. 가족을 협박한 건 사과하십시오. 하하. 협박이라니. 조언이지. 군인 가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내 말을 들으면 내 아내도 편안해질 거야. 당신은 군인이 아닙니다. 장사꾼이자 양아치일 뿐입니다. 박달재에게서 상납받은 돈으로 골프장 회원권 사고 차명 계좌로 부동산 투기까지 하셨더군요. 황보건이 증거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맹독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만만했다. 증거? 그래, 그거 다 사실이라고 치자. 그래서 내가 어쩔 건데? 헌병대장도 내 후배고 검찰부장도 내 동기야. 이깟 종이 쪼가리 내가 전화 한 통이면 휴지 조각돼. 맹독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보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내 장모인 천명의 장군. 그 양반도 곧 옷 벗게 될 거야. 내가 모시는 분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라인 잘못 탔어, 애송아. 그때였다. VIP 룸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옆방의 모습이 비쳤다. 그곳에는 군단장 1000명의 중장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맹독사와 황보건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 맹독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에이, 이게 무슨. 룸의 파티션이 거치고 옆방과 합쳐졌다. 1000명의 장군이 싸늘한 표정으로 걸어왔다. 맹대령. 자네가 모시는 분들이 누군지 궁금하군. 나보다 아니 총장님보다 높은 분인가. 육군 참모총장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당장 저놈 계급장 떼. 헌병. 뭐 하는 거야? 대기하고 있던 국방부 합동수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맹독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총장님, 장관님, 오해입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황보중이 저놈이 유도 신문을 한 겁니다. 황보건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유도 신문이 아니라 자백입니다. 당신 입으로 헌병대와 검찰까지 매수했다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군의 수치입니다. 맹독사는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올린 카르텔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다. 군수 비리, 인사청탁, 그리고 병력 내 부조리까지. 썩은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순간이었다. 상황이 정리되고 VIP 룸에는 1000명의 장군과 황보건, 그리고 뒤늦게 달려온 아내 천사랑만 남았다. 천사랑은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안겼다. 여보, 무사해서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황보건은 아내를 꽉 안아주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이제 다 끝났어. 1000명의 장군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황보서방. 자네가 오늘 큰일 했네. 총장님께서 자네를 눈여겨보시더군. 하지만 무엇보다 내 딸을 지켜줘서 고맙네. 아닙니다. 장모님께서 판을 깔아주신 덕분입니다. 사실 이 모든 작전은 황보건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 1000명의 장군과 미리 상의한 것이었다. 맹독사의 오만함을 역이용해 최고 위층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전략. 황보건은 미끼가 되는 위험을 감수했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며칠 뒤 황보건은 파견 임무를 마치고 칠흑대대를 떠나게 되었다. 부대 정문 앞에는 전 장병이 도열해 있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칠흑이 아니었다.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광명의 부대였다. 중위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병사들이 거수 경례를 하며 배웅했다. 독고수 원사는 황보건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젠가 다시 만납시다. 그때는 더 멋진 군인이 되어 있겠습니다. 원사님은 이미 최고의 군인이십니다. 건강하십시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부대를 보며 황보건은 생각했다.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이 촌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말은 진실이 된다고. 그는 이제 중위 황보건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조국이 신뢰하는 진정한 장교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조수석에 놓인 아내의 도시락통이 달그락거렸다. 겨울이 가고 있었다.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황보건의 어깨 위 계급장은 은색 다이아몬드 2개에서 3개, 대위로 바뀌어 있었다. 칠흑대대 사건 이후 그는 비리 척결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군내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상층부에서는 그를 부담스러워했지만 1000명의 장군은 사위를 가장 험한 곳으로 보내달라는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강원도 철원. 칼바람이 살을 저민다고 하여 면도날 능선이라 불리는 최전방 GOP 일반 전초대대. 황보건은 이곳의 최전선 중대장으로 부임했다. 지프차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황보건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매캐한 화약 냄새와 섞인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이곳은 인제와는 달랐다. 적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진짜 전장이었다.
영접을 나온 행정보급관의 인상은 험악했다. 이름은 마동석 상사. 거대한 팔뚝에 흉터가 가득한 그는 황복원을 삐딱하게 쳐다봤다. 신임 중대장님이십니까? 곱상하게 생기셨는데 이 바람을 견디실지 모르겠습니다. 반갑다 행보관. 외모로 판단하는 건 적이나 하는 짓이다. 부대 현황 브리핑 준비해. 황복원은 곧장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상황병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이곳 병사들은 24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브리핑을 듣던 황복원의 시선이 상황판 한 구석에 멈췄다. 실종 의심 1명이라는 메모가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 저게 뭔가. 마동석 상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저거 말입니까? 지난주 야간 매복 작전 중 사라진 김증발 상병입니다. 전임 중대장님은 타령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고 흔적도 없어서요. 아마 산짐승에게 당했거나 몰래 월북했을 거라고 결론 났습니다. 월북?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가정입니다. 황복원은 책상을 내리쳤다. 가정으로 부하를 적에게 넘겨 당장 수색 작전 계획서 가져와. 그날 밤 황복원은 직접 방탄조끼를 입고 소총을 들었다. 그는 김증발 상병이 사라졌다는 13번 초소구역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 걷는 길은 험난했다. 초소에 도착하자 근무 중이던 병장 하나가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중대장님, 여긴 오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나옵니다. 군인에게 귀신보다 무서운 건 경계 실패다. 뭘 봤나? 병장 오사케는 덜덜 떨며 1km 전방의 숲을 가리켰다. 매일 밤 저기서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김상병이 사라지던 날 밤에도 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황복원은 직감했다. 북한군의 특수공작조가 아군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 벌이는 고도의 기만술이었다. 김상병은 타령한 것이 아니라 납치되었거나 아직 저 숲 어딘가에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때였다. 휘이그.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황복원은 즉시 소총의 조정관을 연발로 돌리고 병사들을 엎드리게 했다. 전원 포복. 소리나는 쪽 주시해.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였다. 모스 부호였다. 살. 려. 조. 아군의 신호 방식이었다. 김증발 상병은 살아있었다. 그것도 군사분계선 바로 앞 지뢰밭 한가운데에. 황복원은 무전기를 들었다. 대대 지휘통제실. 여기는 면도날 중대장. 실종자 생존 확인. 지금 즉시 구출 작전 개시한다. 무전기 너머로 대대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보대위. 미쳤나? 거긴 DMZ야. 상급 부대 승인 없이 들어가면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대기해.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려. 기다리면 죽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황복원은 무전기를 꺼버렸다. 그리고 마동석 상사를 불렀다. 행보관. 나랑 같이 갈 지원자 받는다. 겁쟁이는 필요 없다. 진짜 군인만 따라와라. 마동석 상사가 시익 웃으며 K-3 기관총을 둘러맸다. 중대장님. 제가 겉보기엔 이래도 달리기 하나는 빠릅니다. 가시죠. 황복원과 5명의 결사대. 그들은 통문을 열고 죽음의 땅 비무장지대로 발을 내디뎠다. 어둠 속에는 지뢰뿐만 아니라 그들을 노리는 적의 스나이퍼가 숨죽이고 있었다. 면도날 위에 선 듯한 긴장감이 그들을 감쌌다. 수풀은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고 발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었다. 황복원은 선두에서 탐침봉으로 땅을 찌르며 길을 개척했다. 땀방울이 식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뒤따르던 마동석 상사가 낮게 속삭였다. 중대장님, 삼시 방향 200m. 열상 감시 장비에 온열 반응 잡혔습니다. 멧돼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셋. 아니 넷입니다. 북한군 수색대였다. 그들은 김증발 상병을 미끼로 던져놓고 구조하러 오는 아군을 사냥하려 매복하고 있었다. 일명 늑대 사냥 전술이었다. 황보건은 수신호로 대원들을 산계시켰다. 정면 승부는 불리했다. 적은 고지대에 있었고 아군은 노출된 저지대였다. 연막탄 준비. 황보건의 지시에 대원들이 핀을 뽑았다. 투척. 푸쉬쉬 하는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시야가 차단되자 적들이 당황하여 사격을 개시했다. 타타탕, 타탕.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황보건은 그 틈을 타 김상병이 신호를 보낸 바위 뒤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바위 뒤에는 김증발 상병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다. 발목이 돌아가 있었고 탈수 증세로 의식이 흐릿했다. 중대장님, 저 죽는 겁니까? 황보건은 김상병의 헬멧을 두드렸다. 정신 차려. 집에 가야지. 엄마가 기다리신다. 그때였다. 연막이 걷히며 적의 총구가 황보건을 향했다. 북한군 소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남조선 갓나 새끼들. 도간에 든 쥐꼬리구나. 총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포위되었다. 퇴로는 지뢰밭, 전방은 적의 기관총.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마동석 상사가 황보건의 앞을 막아서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중대장님, 김상병 데리고 먼저 가십시오. 제가 길을 뚫겠습니다. 헛소리 마라. 다 같이 살아서 나간다. 황보건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통신 보안 위반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영상 통화를 걸었다. 수신이는 장모님. 1000명의 장군은 작전 사령부 벙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사위의 전화가 오자마자 모든 화면을 그쪽으로 연결했다. 황보대위. 상황 보고해. 적 1개 분대와 대치 중입니다. 포격 지원 요청합니다. 좌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네 위치와 너무 가까워. 공멸할 셈인가. 제 머리 위로 쏘십시오. 적들이 겁먹고 흩어지는 순간 뚫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1000명의 장군의 손이 떨렸다. 사위를, 아니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는 명령을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알겠다. 포병 연대 전 포문 개방. 좌표 38호 52일 11. 효력사 준비. 북한군 소대장은 황보건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유언이라도 남기는 거냐? 황보건은 전화를 끊고 적을 향해 외쳤다. 잘 들어라. 10초 뒤에 여기 불벼락이 떨어진다. 살고 싶으면 엎드려. 뭐? 이 미친 새끼가 허풍을.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황보건의 위치에서 불과 50m 앞 전방에 포탄이 장렬했다. 흙먼지와 파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북한군들은 혼비백산하여 참호 속으로 숨었다. 지금이다. 뛰어. 황보건은 김상병을 둘러엎고 달렸다. 마동석 상사와 대원들이 엄호 사격을 퍼부으며 뒤를 따랐다. 지뢰밭을 가로지르는 죽음의 레이스였다. 적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격을 시작했을 때 황보건 일행은 이미 통문 가까이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통문 앞 개활지. 그곳은 완전히 노출된 공간이었다. 황보건의 허벅지에 뜨거운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관통상이었다. 다리가 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등 뒤에 엎인 부하의 심장 소리가 그를 뛰게 만들었다. 열어! 문 열어! 대기하던 아군 병력이 통문을 개방했다. 황보건과 대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자마자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팅! 팅! 철문에 적탄이 튀는 소리가 들렸다. 살았다. 황보건은 김상병을 의무병에게 넘기고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마동석 상사가 헐떡이며 다가왔다. 중대장님, 진짜 미친놈이십니다. 제군 생활 통틀어 최고였습니다. 황보건은 피 묻은 입술로 웃었다. 행보관.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리는군. 그날 밤 면도날 능선에는 전설이 하나 생겼다. 자기 다리에 총을 맞고도 부하를 업고 지뢰밭을 뛰어넘은 불사조 중대장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군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다. 그들은 복수를 다짐하며 더 큰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보건의 부상은 다행히 뼈를 다치지 않아 2주간의 치료로 회복될 수 있었다. 그는 병가를 거부하고 부대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 소식에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전방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북한군은 황보건 부대 맞은편 지피에 대형 확성기를 설치했다. 그리고 매일 밤 황보건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 방송을 쏟아냈다. 야! 남조선 괴뢰군 중대장 황보건. 네 놈은 제명에 못 죽는다. 우리 공화국 영웅들이 네 목을 따라갈 것이다. 심리전이었다. 병사들은 불안해했다. 대대장은 방송을 끄기 위해 맞불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황보건은 고개를 저었다. 똑같이 욕해봤자 소음만 늘어납니다.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황보건은 창고에 박혀있던 구형 대형 스피커를 꺼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아! 북측 전방 군관 동무들. 날씨가 춥소. 거기는 난방이나 들어오나 모르겠군. 욕설 대신 안부였다. 북한군 방송이 잠시 멈칫하더니 더 큰 욕설이 날아왔다. 닥쳐라. 미제 승량이 앞잡이가 어디서 수작질이야. 황보건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어제 구출된 김상병은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고 회복 중이다. 너희 병사들은 오늘 뭐 먹었나? 강냉이 죽이나 먹고 힘이 나겠나?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이념 논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배고픔, 추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했다. 이것은 1000명의 장군에게 배운 감성 중심 심리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북한군 방송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북측 지피에서 백기를 든 병사 2명이 걸어 나온 것이다. 그들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고 있었다. 귀순이었다. 황보건은 병력을 배치하고 그들을 유도했다.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앳된 얼굴의 10대 소년들이었다. 그들은 황보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중대장 동지. 방송 듣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황보건은 그들에게 자신의 전투 식량을 건넸다. 많이 먹어라. 이제 안전하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적을 귀순시킨 전례 없는 성과였다. 하지만 북한군 상부는 이를 치욕으로 여겼다. 그들은 보복을 위해 방사포 부대를 전진 배치했다. 철원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전면전의 위기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전쟁 임박설을 보도했다. 1000명의 장군은 헬기를 타고 황보건의 중대로 직접 날아왔다. 황보대위. 상황이 심각하다. 적들이 자네 부대를 핀포인트로 노리고 있어. 내가 자네를 후방으로 뺄 명분을 만들어주겠네. 지금 당장 짐 싸게. 장모로서의 걱정이었다. 사위를 죽게 둘 수 없다는 간절함이었다. 하지만 황보건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장모님,
제가 도망치면 제 부하들은 누가 지킵니까? 그리고 제가 떠나면 적들은 우리가 겁먹었다고 생각하고 더 밀고 들어올 겁니다. 자네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내 딸을 과부로 만들 셈이야. 1000명의 장군이 소리쳤지만 황복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고. 저는 제 방식대로 이 위기를 끝내겠습니다. 황복원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북한군 병사가 아닌 그들의 지휘관을 향한 메시지였다. 북측 연대장. 내 목이 그렇게 탐나나. 원한다면 가져가라. 대신 내 부하들과 이 지역 민간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진짜 군인이라면 비겁하게 숨어서 포 쏘지 말고 나와라. 그는 비무장지대 중앙 군사분계선 표지석 앞으로 걸어나갔다.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이었다.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북한군 초소들이 일제히 그를 조준했다. 숨막히는 정적. 1000명의 장군은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북측에서도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북한군 연대장이었다. 그는 호위병을 대동하고 있었지만 황복원의 기세에 눌려 멈칫했다. 남조선 중대장. 배짱 한번 좋구나. 전쟁을 원하나? 쏘고 싶으면 쏴라. 하지만 그 순간 너희 평양 지휘부도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 장모님이, 아니 우리 군단장님이 이미 미사일 좌표를 너희 사령부에 고정해 두셨다. 황복원은 뒤를 가리켰다. 멀리 아군 진지에서 수십 문의 자주포가 포신을 들고 있었다. 1000명의 장군이 사위의 도박에 맞춰 전력을 집중시킨 것이었다. 북한군 연대장의 눈이 흔들렸다. 국지전으로 시작했다가 전면전이 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는 침을 뱉고 돌아섰다. 오늘은 봐주마. 하지만 다음엔 반드시 죽인다. 그들이 물러나자 진돗개 발령이 해제되었다. 황복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대로 돌아온 그를 맞이한 것은 1000명의 장군의 딱이었다. 짝. 미친놈. 정말 미친놈이야.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사위를 와락 끌어안았다. 장군의 어깨가 들썩였다. 살아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이 사건 이후 황복원은 DMZ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병사들은 그를 신처럼 따랐고 적들은 그를 악마처럼 두려워했다. 하지만 황복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아내 천사랑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가 생겼어. 아빠가 영웅이라는 걸 빨리 알려주고 싶어. 임신 소식이었다. 황복원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펑펑 울었다. 전장 한복판에서 피어난 생명. 그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다. 철원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황복원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 경계 근무를 섰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굽이쳐 흘렀다.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계절은 다시 늦가을이었다. 육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의 연병장은 황금빛 은행잎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위로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렸고 수많은 장성과 영관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이자 최초의 여성 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한 1000명이 대장의 저녁식이 있는 날이었다. 단상 아래 사회자의 안내 멘트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 어깨에는 무궁화 2송이가 박혀 있었다. 중령 황복원. 그는 이제 위관 장교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전략과 덕망을 겸비한 중견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내 천사랑과 8살 난 아들 황보담이 서 있었다. 담이는 아빠의 군복 바짓단을 꼭 잡고 할머니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할머니 이제 군인 안 해. 황보건은 무릎을 굽혀 아들의 눈을 맞췄다. 응. 할머니는 이제 나라를 지키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우리 담이랑 놀아주는 진짜 할머니가 되실 거야.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1000명의 대장의 저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인공 입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1000명의 대장이 입장했다. 그녀의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허리는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형형했다. 40년의 군 생활. 그녀는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최전방을 누비며 수많은 비리를 척결한 살아있는 역사였다. 단상에 오른 1000명의 대장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후배 군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는다. 시원할 줄 알았는데 섭섭함이 더 크다. 지난 40년은 나에게 전쟁이었다. 적과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내부의 부조리, 그리고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황보건에게 머물렀다.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부하이자 아들 같은 사위가 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명예로운 지휘관이 아닌 타협하고 안주하는 늙은 군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정의는 결코 혼자 세울 수 없음을 나는 그를 통해 배웠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황보건에게 쏠렸다. 황보건은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기 절정에 달했을 때 예고에 없던 순서가 진행되었다. 사회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알렸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군님의 저녁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연병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정장 차림의 민간인 수십 명이 대열을 지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현역 군인처럼 절도가 있었다. 맨 앞줄에 선 남자가 구령을 붙였다. 전체 차렷. 장군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계룡대를 울렸다. 황보건은 눈을 크게 떴다. 맨 앞에 선 남자는 왕소심이었다. 칠흑대대 시절 두려움에 떨며 비리 장부를 알려주었던 그 당번병이었다. 그는 이제 번듯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 뒤로는 다리를 저는 김증발이 서 있었다. 철원 지뢰밭에서 구해냈던 그 병사였다. 비록 다리는 불편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은 누구보다 밝았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 있었다. 독고수 전 주임원사였다. 그는 저녁 후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1000명의 장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갔다. 너희들, 어떻게 여길? 왕소심이 대표로 꽃다발을 건넸다. 장군님, 그리고 황보 중령님, 저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부끄럽지 않은 군 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원한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1000명의 장군은 왕소심을 그리고 김증발과 독고수 원사를 차례로 안아주었다.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비리와 갑질로 얼룩질 뻔했던 그들의 청춘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참된 리더십이었다. 행사장은 감동의 물결로 일렁였다. 저녁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관사로 돌아왔다. 이제 짐은 모두 빠지고 텅 빈 집이었다. 천명이는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황보건은 따뜻한 차를 내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모님, 아일세. 자네 덕분에 화려하게 마무리했어. 아까 그 친구들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때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민가 수십 채가 고립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구조 헬기를 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흙탕물이 휩쓸고 간 처참한 현장이 비쳤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황보건이 중대장 시절 근무했던 면도날 능선 인근 마을이었다. 천명희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군인이 아님을 깨닫고 주저앉았다. 저곳은 독고 원사가 사는 마을 아닌가. 황보건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까 행사장에 왔던 독고수 원사는 급한 일이 있다며 식이 끝나자마자 먼저 내려갔었다. 그가 위험했다. 황보건은 아내 천사랑을 바라보았다. 천사랑은 남편의 눈빛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다. 다녀와요. 당신은 아직 군인이잖아. 고마워. 금방 다녀올게. 황보건은 즉시 부대로 복귀했다. 휴가 중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대대의 긴급 구조팀을 소집했다. 대대장님, 상급 부대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헬기도 못 뜨는데 육로 진입은 자살 행위입니다. 작전장교의 만류에 황보건은 지도를 펼쳤다. 헬기가 못 가면 발로 간다. 우리는 특전사 출신은 아니지만 저 지역 지형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우회로가 있어. 장비 챙겨. 황보건과 구조대는 빗줄기를 뚫고 현장으로 향했다. 도로는 끊겨 있었고 계곡물은 범람 직전이었다. 하지만 황보건은 10년 전 지뢰밭을 뚫던 그 기억을 되살려 길을 찾아냈다. 마을은 아비규환이었다. 토사가 집을 반쯤 삼키고 있었고 지붕 위에 고립된 노인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중에는 독고수 원사도 있었다. 그는 다른 노인들을 지붕으로 올리고 자신은 물이 차오르는 마당에서 버티고 있었다. 원사님! 황보건이 로프를 메고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다. 거센 물살이 몸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독고수 원사는 황보건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중령님, 여길 어떻게 구하러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약속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황보건은 독고수 원사와 마을 주민들을 하나둘씩 안전지대로 옮겼다. 마지막 할머니를 업고 나오던 순간 뒤편의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며 마을 전체를 덮쳤다. 간발의 차이였다. 구조된 주민들은 흙투성이가 된 황보건의 손을 잡고 울었다. 군인 양반이 우리를 살렸어.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모습은 현장에 나와 있던 방송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저녁식 직후 쉬지도 않고 달려와 시민을 구한 중령. 그는 영웅이 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군인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소박한 식당. 천명희, 황보건, 천사랑 그리고 황보담이 둘러앉아 삼겹살을 굽고 있었다. 천명희는 군복 대신 화사한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자네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식겁했네. 제발 몸 좀 사리게. 이제 중령이면 지휘만 해도 되잖아. 천명희의 잔소리에 황보건은 멋쩍게 웃으며 고기를 뒤집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장모님께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허허. 그놈의 핑계는. 아무튼 잘했네. 아주 잘했어. 천명희는 상추쌈을 크게 싸서 사위의 입에 넣어주었다. 자, 아하게. 이게 내 마지막 포상일세. 황보건은 입 안가득 쌈을 우물거리며 행복감을 느꼈다. 3스타, 4스타보다 더 높은 계급은 바로 가족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 다미가 물었다. 아빠. 아빠는 왜 군인이 됐어? 힘들고 위험하잖아. 황보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국철통의 횡포, 맹독사의 협박, 지뢰밭의 공포,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 그 모든 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서란다. 우리 다미가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싶었어. 그럼 나도 커서 아빠처럼 군인 될래. 아빠처럼 멋진 울타리가 될 거야. 천사랑이 웃으며 말했다. 어유, 우리 집안에 군인이 셋이나 나오면 난 못 살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장군의 별은 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황보건은 아내의 손을 잡고 장모님을 부축하며 걸었다. 그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든든해 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존재하고 또 다른 국철통이나 맹독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정의는 결코 늙지 않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황보건 중령. 그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고 단단한 벽이 되어 서 있을 것이다. 가자. 집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이어졌다. 그것은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이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